자, 코드 스피치는 4가지 과정을 계속 로테이션 도고요. 지금이 이 마지막 과정이에요. 아, 죽겠다. 용아, 히터 꺼. 다 꺼줘. 이 죽어요.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저는 지금 막 하와이에 있는 그런 느낌인데. 자,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돼 있냐면 처음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아예 개념이 없으니까 CSS하고 HTML 렌더링 기법을 먼저 배우고요. 그 다음번에 이제 언어를 이루는 기본적인 문법들, 사항들을 배우는 기초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심화편에서는 이제 언어의 백미인 함수와 클래스를 쓰는 법을 배우고 나면 이제 언어 기초론이 어느 정도 정립되고 나면 지금 이 과정에서는 이제 함수 클래스 배웠으니까 보다 깊이 디자인 패턴을 배우고 궁극적으로는 프론트엔드에서는 앱을 만드는데 앱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가 뷰 패턴이라는 걸 써야지만 좀 복잡한 앱들을 쉽게 정복할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 이제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자신 있으니까 이거 오신 거겠죠? 85분 다. 예, 가장 어려운 단계에 와 계신 거고요. 요 4가지 과정이 계속 로테이션 되기 때문에 이거 끝나고 S76에서는 다시 일로 돌아올 거예요. 예, 그래서 돌아오고 이 4개를 개근으로 통과하시면 그랜드 슬램이 지금 대상자가 2명 있더라고요. 2명. 예, 여기 와 계신 분이 2명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뭘 공부하냐 물어보면 객체지향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른 디자인 패턴이 있고요. 디자인 패턴 2시간 또는 3시간 정도 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MV 시리즈라고 불리는 MVC, MVP, MVVM 뭐 이런 애들 할 거거든요. 근데 현실 세계에서 자바스크립트가 MVP를 사용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MVP는 IDE의 도움이 없으면 비주얼 툴이 없으면 굉장히 매핑하기가 노가다가 많아가지고 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MVVM하고 MVC를 쓰는 편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저희가 MVVM에 좀 많이 시간을 할애하고 최근에 이쪽이 많이 각광받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MVC는 기초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앞에 2시간 또는 상황 보고 3시간 정도만 디자인 패턴을 훅 하고 필요한 것들만 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디자인 패턴을 다 다루는 게 아니라 디자인 패턴 중에 일부 특히 MV 패턴하고 관련이 깊은 애들만 다룰 거예요. 그럼 오늘은 뭐 할 거냐? 오늘은 디자인 패턴을 맛보기 위해서 객체 간의 협력 모델과 역할 모델이 무엇인지 볼 건데요. 이 내용은 사실은 기존에 했던 요것도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게 2턴째거든요. 요 앞턴에서 돌았던 내용하고 오늘 거는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기 때문에 저번에 이거 들어보신 적 있는 분들은 오늘은 아마 수업 내용이 비슷할 겁니다. 다음 시간부터 좀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뷰 패턴 진행할게요. 오늘 첫 시간으로. 자, 저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하시는데 프론트엔드를 하셨다고 해도 ES6에 익숙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회사들은 대부분 ES 3.1을 쓰고 여러분들이 접하시는 책들도 대부분 ES 3.1 책이에요. 그쵸? 디스가 뭐니, 펑션이 뭐니 뭐 이런 거 배우시죠? 예, 그거 전부 다 ES 3.1 시대의 얘기거든요. 저희가 좀 ES6 이후의 세계에 좀 친해지고 HTML5에서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기능들에 좀 친해지고자 워밍업을 좀 할게요. 오늘 워밍업 시간이라고 생각해보죠. 자, 티오베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실제로 티오베 사이트에 가면 이거 내려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구글에다 올려놨으니까 받으시면 되는데 이 교환은 강의 끝나면 바로 교환 공유됩니다. 이 제이슨 데이터를 좀 보죠. 제이슨 데이터를 보면 타이틀이 있고요. 헤더의 배열로 헤더 값들이 들어있죠. 요거는 보면 표의 상단 부분에 컬럼명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 컬럼명에 해당되는 아이템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7년 준에는 1등이 누구였고 16년 준에는 1등이 누구였고 그렇게 해서 2017년과 2016년도의 순위를 비교해주는 표인 거예요. 이 표를 보면 앞에 자바, C, C++, 파이썬, C# 뭐 이런 애들은 순위가 그대로 유지가 됐는데 비주얼 베이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9등에서 6등으로 올라왔죠, 오히려. 자바스크립트 7등, 7등 똑같고 오히려 PHP는 6등 하다가 8등으로 내려간 거고 뭐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표가. 예, 이런 표가 있습니다. 이 표를 HTML로 잘 표현하는 아주 작은 앱을 만들어 보면서 여러 가지를 이제 공부해 볼 거예요. 예, 일단 저희가 바라보면서 다루게 되는 데이터는 타이틀, 헤더, 아이템스가 있고 헤더가 표의 컬럼명이고 아이템스가 컬럼명에 해당되는 레코드들의 2차원 배열이다. 2차원 배열이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앱을 짜기 위한 기본 구조를 볼까요? 실제로 앱이 그려지는 공간을 섹션 ID 데이터 섹션에 그릴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럴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실제로 그리는 애를 테이블, 표라고 보면 테이블 클래스를 만들 건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ES6에서 클래스 선언한 문법이 이거예요. 일부러 이 형을 보여드린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드냐면 클래스만 알아야 되는 여러 가지 프라이빗한 내용들은 여기에다 잡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클로저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콘스트라는 문법을 쓰면 테이블에 한번 할당하고 못 바꾸게 할 거잖아요. 근데 클래스라는 형은 함부로 바꿀 수 없죠. 그래서 한번 할당하고 나면 못 바꾸는 상수가 돼야 되는데 상수를 하려면 클로저를 잡아줄 수가 없으니까 클로저를 잡기 위해서 익명함수를 만들고 익명함수 안에서 클래스가 리턴되는 식으로 만드는 거죠. 이 안에 이 클래스만 알아야 되는 자유변수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제가 한국말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메모했다가 물어보셔도 되고 찾아보셔도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클로저라는 말도 썼고 자유변수라는 말도 썼잖아요. 익명함수 공간이라는 말도 쓰고 모르신 분들은 적으셔야 돼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주변에. 컴퓨터를 배운다라는 걸 한마디로 정의하면 등장하는 용어를 한국말로 완전히 설명할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배우신 게 아니에요. 되게 간단합니다. 공부를 했으면 공부해서 아냐 모르냐는 해당 개념을 한국어로 정확하게 풀 수 있냐 아니에요. 자유변수라는 말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느냐, 익명함수 공간이라는 6글자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느냐, 아냐 모르냐의 차이인 거죠. 자, 그래서 익명함수 공간을 해서 클래스 객체를 리턴하는 식으로 클래스를 만들게 됩니다. 대부분 클래스는 그 클래스만 알아야 되는 정보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아예 그냥 이런 형태를 고정시켜 두고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클래스가 만들어졌으니까 테이블 클래스에게 제가 뭘 넘긴 거다? 딱 분위기를 보면 샵 데이터가 얘니까 아, 이 테이블이 들어갈 부모가 어딘지 컨테이너를 넘겨준 거구나. 그렇죠? 그리고 나서 테이블한테 아까 보여줬던 제이슨 로딩 시키면 로딩이 완료되면서 요 안에 표가 쫙 만들어지겠구나.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세요? 네. 왜 이런 느낌이냐고 물어보냐면 두 번째,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이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짠다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만의 단어와 의미 체계를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이거 켄트베리 아저씨가 뭐라고 하냐면 프로그래밍이라는 과정은 나만의 언어를 만들어가는 과정과 가깝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쓸 수 있는 이름이 뭐가 있죠? 변수, 클래스명, 함수명. 이거 저희가 만들 수 있는 이름이죠. 저희가 만든 이름과 API의 사용법으로 저희만의 문법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바로 프로그래밍이라고 할 수 있어요. 컴퓨터 입장에서는 다 변수 이름 A0에서부터 A200, 275를 다 때려버리면 돼요. 컴퓨터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희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사람이 개발할 때는 사람한테 맞는 단어를 고르는 게 바로 프로그램의 핵심이에요. 그럼 그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코드에 나와 있는 이름을 보고서 이 코드가 어떻게 동작할지를 예상하실 수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코드를 보고 아, 테이블 객체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걔한테 로딩을 시켰고 만들 때 부모를 넘겨줬으니 얘가 로딩이 끝나면 그 부모에다가 표를 만들어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드가 마치 한국말처럼 의도를 표현하고 있는 거를 표현하실 수도 있어야 되고 표현된 걸 느끼실 수도 있어야 돼요. 일단 회사에 가서 직업 개발자들하고 일하면 이게 가장 큰 벽이죠. 얘는 왜 코드를 이렇게 짰을까? 안 읽히는 거죠. 의도가. 예. 의도가 안 읽히면 같이 협업이 안 되죠. 그래서 코드가 편안해져야 돼요. 이 코드를 보고서 이런 의도가 있겠구나라고 자꾸 생각해보고 상상해보는 거죠. 어디에 휘말리지 않고 new라는 키워드나 괄호나 이런 문법적인 요소에 휘말리지 말고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 어떤 단어?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클래스의 이름들, 변수의 이름들, 함수의 이름들을 느껴서 얘가 어떤 걸 표현하려고 그랬지를 느껴보는 훈련을 자꾸 하세요. 이 코드의 전부입니다. 별 이상 없는 것 같죠? 이대로 짜볼게요. 자, 그럼 아까 클래스를 만드는 기본적인 형태가 ES6에서 여기에 테이블 클래스만 인식할 수 있는 어떤 스태틱 프라이빗한 것들을 넣게 되고요. 여기에다가는 이제 생성자 넣고 메소드를 넣겠죠. 이렇게 넣을 겁니다. 그래서 생성자하고 방금 바깥에 노출된 메소드 딱 하나죠. 로드라는 메소드 하나 노출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로드라는 메소드가 노출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로드를 짠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짜실 때 입문자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짜고 이렇게 짠 줄 안다는 거예요. 프로그램 그렇게 짜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은요. 이렇게 짜고 여기에 맞춰서 이걸 짜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중요한 건 테이블이 아니라는 거죠. 테이블 써서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이 클래스가 있든 없든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표 그려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표를 어떻게 그렸지라는 이 시나리오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대화가. 이게 진짜 앱의 실체인 거죠. 그럼 테이블은 누가 짜는데? 사수가 짜줄 수도 있고 딴 놈이 짜줄 수도 있고 오픈소스 가져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스 사인할 때 사인 함수 여러분들이 짜세요? 아니죠. 라이브러리 거 그냥 쓰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날짜 계산할 때 데이트 객체 여러분들이 짜세요? 아니죠. 시스템을 가져오잖아요. 이 테이블 객체도 남이 짠 거 좋은 거 있으면 가져오면 그만이에요. 중요한 거 어플리케이션의 실체는 여기에 있다. 그러면 여기를 먼저 짜고 여기에 맞춰주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짜는 순서가 항상 생각을 어떻게 한다? 여기부터 짜고 여기를 생각한다. 여기부터 짜고 여기 생각하세요. 여기에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생성자가 부모를 문자열로 셀렉터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로드라는 메소드가 있고 이 로드가 URL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그렇게 짠 거예요. 이거에 거꾸로 맞추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거는 짜서 보여드리고 여기는 이제 같이 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먼저 보고. 자, 그럼 컨스트럭터에 페어런트 받는데 페어런트는 스트링이면서 셀렉터인 거죠. 셀렉터용 스트링을 받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로 로드는 URL을 받는 거죠. 자, 로드 앞에 어싱크라는 키워드가 붙어 있어요. 제가 오늘 수업에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ES6의 문법을 전혀 가르쳐 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어싱크가 나왔으면 어싱크 공부하세요? 아니면 미리 ES6를 MDN 가서 공부하시든 책 사서 공부하시든 공부하세요? 저는 ES6를 가르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ES6를 이용해서 디자인 패턴을 공부하고 모델 뷰 패턴을 공부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거지 자바스크립트 문법 공부를 하진 않을 거예요. 그거는 앞에 있는 과정들에서 합니다. 그래요. 이게 코드 스피치가 갑자기 이 과정만 듣는다고 된 게 아니냐, 앞에가 다 선수로 깔려 있는 거라서 이 과정에서 또 반복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예. 자, 그래서 어싱크 로드를 하게 되면 비동기적으로 로드하게 됩니다. 얘가. 그래서 프라미스 구문의 복잡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 이제 나중에 코드로 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요걸 보고서 저희가 추출할 수 있는 껍데기가 나온 거죠. 그렇죠? 클래스의 어떤 모양이 나오게 돼요. 아, 이거를 커버해 주려면 이런 클래스를 짜야 되는구나. 이 껍데기를 만들면 다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짜고 이거에 맞는 껍데기 만드는데 성공하면 거의 다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만들기 싫으면 밑에 놈 시키거나 옆에 놈 시키거나 누구한테 해달라고 그러면 만들어지거든요. 다 만든 거 맞잖아요. 그렇죠? 앱 완성인 거예요. 실제로도 이거 자바스크립트 엔진에서 돌리면 돌까요, 안 돌까요? 잘 돕니다. 그렇죠? 아무 출력거가 안 나올 뿐이지 에러가 없죠. 예. 여러분들 테스트 주도 개발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테스트 주도 개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게 약식 테스트 주도 개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 일단 이 코드가 돌게 코드를 만들어가는 거죠. 저희가 여기다 벌리고 여기를 채워가는 거예요. 테스트 주도 개발 똑같아요. 테스트를 먼저 작성하고 테스트가 돌아갈 수 있는 코드를 만들어내거든요. 예, 단지 테스트를 따로따로 만드는 행위들은 여러분들이 그걸 처음에 접하면 되게 질려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탐구하시면 되는 거고 일단 개발 습관부터 사용하는 쪽을 먼저 만들고 사용하는 쪽에 대응하는 코드를 만들어주게끔 이거부터 훈련하시면 돼요. 자, 다음. 자, 기본적인 테크닉들을 보죠. ES6에는 심볼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심볼을 객체의 키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라이빗 속성을 갖기 위한 프라이빗 심볼을 여기다 놓으면 이 심볼은 이 클래스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 클래스에서 이 심볼을 이용해서 키를 지정하면 프라이빗이 돼요. 다음, 렌더라는 메소드를 넣었는데 렌더라는 메소드를 제가 어떻게 찾아냈을까요? 여기에 함축적인 의미를 본 거예요. 무슨 함축적인 의미가 있죠? 여기에는 오직 테이블을 만들어서 테이블한테 로드밖에 안 시켰는데 그림을 언제 그렸어? 그림은 로딩이 완료된 다음에 그렸어라는 게 암묵적으로 밑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 안에. 이걸 보고 느끼세요? 느끼셔야 돼요. 로드만 했는데 그림을 언제 그리지? 이렇게 의문을 품으셔야 돼요. 그러면 로드한 다음에 그림을 그리는 절차가 어디에? 이 안에 내장되어 있나 보다. 느낌이 오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뒤에 계시지 말고 여기 빈자리도 오세요. 예, 빈자리 오세요. 이 리더솔이 원래 90석이라서 제가 85명 한 건데 여기 보면 사이사이 자리에 보면 뒤에 분 다 와서 앉을 수 있는 자리들이거든요. 돼요.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제가 코드를 여러분들이 마치 짜는 느낌으로
천천히 한 줄씩 제가 나갈 거예요. 근데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들 이 총무가 제가 시킨 대로 막 짜는 걸 보게 되세요. 여러분도 그 순간에 같이 짜고 계신 게 제일 정상이에요. 그럼 많은 걸 배우실 수 있거든요. 노트북 가져오시는 거 좋고, 리더솔 인프라가 좋아가지고 전기 콘센트도 많고 인터넷도 잘 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코드를 따라 짜셔도 되고, 제가 수업을 일부러 따라 짤 수 있는 스피드로 진행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렌더링이 없기 때문에 그림을 그린다는 사실을 함축적으로 알아냈기 때문에 로딩이 끝나면 그림을 그릴 거야. 근데 여기서 첫 번째 역할에 대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데이터를 로딩하는 거랑 테이블을 그리는 거랑 같은 카테고리에 넣어도 되는 거 아닌가. 명백히 다르다는 느낌이 오죠. 데이터를 로딩하는 건 URL에서 데이터 로딩해 오는 거고, 아작스로.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는 건 테이블 만들고 표 만들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쪽에는 노출이 안 됐을지언정 내부에 있는 메소드는 분리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관리를 따로따로 해주려고. 그래서 여기는 못생긴 표도 넣을 수 있고 이쁜 표도 넣을 수 있고, 근데 이 안에 같이 있으면 데이터 로딩하는 코드를 유심히 보면서 표의 모양을 고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를 그리는 부분을 아예 처음부터 분리해 놓는 거죠. 메소드로. 그러면 예상하건대 로딩이 완료되면 자기 내부 메소드인 렌더를 부를 거야. 이런 식의 느낌이 오겠죠. 그게 바로 이 로드만 노출되어 있는 거의 함축적인 의미예요. 그럼 로드 다음에 렌더라고 하지 왜 렌더라고 안 불렀지? 비동기니까. 로딩이 완료된 시점이 이 밑이 아니니까. 그쵸? 그래서 안 부른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로드가 비동기적으로 일어나니까 그 밑에 줄에다가 테이블.렌더를 렌더를 걸 수가 없었다. 분위기가 이 수업이 굉장히 버거우신 분이 한 20%에서 30% 정도 되시고요. 약간 멍하신 분이 또 한 30% 정도 되세요. 끄덕거리신 분들이 한 30% 되고. 이 수업의 난이도가 딱 이 정도예요. 어떤 난이도다? 로드가 비동기이기 때문에 밑에 렌더를 호출할 수 없어요. 부연 설명이 없는 정도의 난이도의 수업입니다. 끄덕거리시는 분이 중간층에서 좀 더 늘었어요. 앞으로도 이 딱 요 정도 레벨이에요. 여기 이하로 설명하지 않아요. 뭐라고? 로드가 비동기일 게 뻔하기 때문에 밑에 렌더를 호출할 수 없었어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다는 거예요. 이 수업이. 응? 그래요. 자바 언어 기초론이 아닙니다. 동기 비동기 개념 설명하는 수업이 아니에요. 그 밑으로 설명 없어요. 네. 자, 여기까지 됐으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자. 클래스를 좀 분해해서 생각해 볼까요? 네. 자, 우리는 되도록이면 코드에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명시적으로 적는 훈련부터 하세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직업개발자로 입문하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나의 한국어적인 생각을 코드로 바꿔볼 수 있을까? 그럼 우리가 아까 테이블에 생성자가 받고 있는 게 뭐다라고 그랬죠? 부모가 될 셀렉터 문자열이라고 그랬어요. 부모가 될 셀렉터 문자열을 코드로 표현하면 저렇게 되나요? 타입이 스트링일 것이고, 그쵸? 그리고 페어런트는 반드시 참일 것이고, 뭐 이런 게 오겠죠? 일단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표현한 거죠. 일단 문자열이 와야 돼. 뭐 이런 거. 지금 저게 적합한 셀렉터인지 이 순간에 판단할 수는 없죠. 이 순간에 판단할 수는 없어요. 이 순간에 판단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대로 하세요.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코드에 표현하세요. 이런 거 쓰면 코드가 느려질까 뭐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코드를 느려지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무조건 코드에 내가 생각하는 말을 최대한 많이 표현한다를 또 다른 원칙으로 삼으세요. 나는 이 페어런트가 뭐다? 부모가 아니야. 객체가 아니야. 난 이거 스트링으로 볼 거고 셀렉터로 볼 건데 그럼 이거 페어런트를 안 쓰고 페어런트 셀렉터라고 길게 써도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한국어 대신, 주석 대신 코드로 표현하세요. 코드로 표현하기 귀찮은 사람들이 주석으로 주렁주렁 써놓는 거죠. 여기다가 슬래시하고 페어런트는 앞으로 부모가 될 태그의 아이디가 오거나 셀렉터가 오는 문자 이렇게 써놓을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의미냐고 거기다가 너를 넣거나 배어를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건데 코드는 아무것도 보장해주지 않죠. 주석은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아요. 반드시 코드로 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어로 생각한 아주 단순한 거라도 코드로 바꾸는 훈련을 굉장히 평소에 맨날 하세요. 그럼 무조건 표현해. 코드에. 이제부터. 틈만 나면 표현해. 코드에. 주석이 보여? 주석을 어떻게 코드로 바꾸지? 코드 바꾸세요. 응? 반대로 그 반대도 같이 하세요. 그 반대가 뭘까요? 남이 왜 이런 미친 뻘짓을 해놨지?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인이 무식한 거야. 남이 이 뻘짓 하는 데는 의도가 있는 거죠. 어떤? 미래에 내가 봤을 때 이 페어런트 인자를 내가 왜 만들었지에 대한 내용을 적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쵸? 미래의 누구?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도 코드 짜고 일주일 있다 못 알아보잖아요. 그쵸? 따라서 여러분들 코드에 여러분들이 왜 내가 이런 미친 짓 했을까? 충분히 코드로 표현하지 않으면 주석으로 적으면 절대 안 돼요. 왜일까요? 코드가 수정되는데 주석은 수정 안 하실 거잖아요. 그쵸? 그쵸? 아, 나는 코드 수정할 때 주석을 정말 예쁘게 수정한다고? 그럴 리가 없어요. 증거를 대볼까요? 오라클에 가서 공식 문서를 보면 오라클 최신 버전 문서하고 API하고 안 맞아요. jQuery에 가셔서 jQuery 최신 버전하고 API 비교하면 안 맞아요. 여러분들 jQuery 파운데이션이나 오라클보다 문서 관리 잘할 자신 있어요? 없죠. 예. 주석은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코드로 표현한다. 두 번째 줄은 아까 말한 대로 심볼은 객체의 키가 될 수 있습니다. this의 키로 이 private 심볼에다가 제가 오브젝트 하나를 넣어놓은 거죠. 그래서 이 private 심볼은 has own symbols 해가지고 밖에서 뽑아내려면 뽑아낼 수 있는데 웬만하면 그렇게 안 뽑아내죠. 그러면 이 private 심볼을 알고 있는 건 누구밖에 모른다? 이 클래스에 있는 이 코드밖에 모르는 거죠. 자유변수 때문에. 그래서 바깥에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손쉽게는 못 빼간다는 거예요. 복잡한 절차가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어를 할 때 이렇게 프라이빗 방어를 합니다. 더 심한 방어는 위크맵 방어라는 게 있어요. 거기까지 안 가고 이 정도로 방어하면 되겠죠. 그래서 나의 속성, 바깥쪽에 내 내장을 꺼내 보이기 싫어. 자, 여러분들 프로그램 만들 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장을 바깥에 꺼내 보이기 싫다라면 내장을 꺼내 보이지 않는 노력을 최대한 하세요. 이미 노출해 놓고 남이 건드렸어라고 얘기해봤자 소용없어요. 그건 마치 여러분들이 내 핸드폰은 오전에는 남자 화장실에 가 있다가 오후에는 사무실 공용 책상 위에 있는데 다시 내 손에 왔을 땐 내 핸드폰일 거야. 뭐 이렇게 기대하는 거 똑같아요. 누구 잘못이죠? 없어지면? 명백하게 본인 잘못입니다.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 싫으면 핸드폰을 버리거나 핸드폰을 내 주머니에 넣고 있는 거죠. 그렇죠? 평소에 핸드폰 주머니에 넣고 계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속성에 대한 이 객체값을 남이 건드리는 건 싫어. 나만 건드리고 싶어. 어떻게든 방어할 방법을 맨날 연구하세요. 맨날 연구한다. 내장을 까보이지 않으려면 항상 내장을 보호하는 훈련을 한다. 나의 내장은 내가 먹는 음식으로만 통제할 거야. 이렇게 까보이지 마세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로드와 렌더가 있죠. 자, 그래서 생성자는 뭐 간단하죠. 페어런트만 넣으면 되니까 이 속성들을 모아놓는 객체 안에 페어런트 하나 넣어놓은 거고요. 백. 저 이거 문법 설명 안 한다고 그랬죠? ES6는 객체 선언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러면 키하고 변수 이름하고 똑같을 때는 이 키 값으로 그 변수 값이 들어가요. 네,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이제 잘 안 할 거예요. 자, 다음. 자, 이 로드를 먼저 구현할 건데 아까는 붙어있던 어싱크가 지금은 없죠. 어싱크가 없는 버전부터 보여드릴 거예요. 어싱크가 없는 버전을 보시면 HTML5에 정의되어 있는 자바스크립트 ES6 말고 브라우저에 있는 HTML5에 정의되어 있는 객체 중에는 패치라는 객체가 있어서 기존의 아자스 객체를 대체하게 돼 있어요. 이 패치 객체에 대해 URL을 보내면 얘의 결과는 프라미스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프라미스 10으로 해서 리스판스 객체가 넘어오거든요. 리스판스 객체도 프라미스예요. 리스판스에다가 제이슨을 때리면 리스판스 결과를 제이슨으로 파싱하려고 들겠죠? 근데 이 결과도 또 프라미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den을 때려서 제이슨 객체를 얻게 됩니다. den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이 리스판스가 만약에 to 제이슨이 아니라 블랍으로 얻을 수 있고 텍스트도 얻을 수 있거든요. 텍스트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은 전부 다 다시 프라미스가 돼요. 그래서 프라미스 den으로 제이슨을 드디어 얻는데 성공했죠. 이 제이슨이 바로 우리가 원하던 그 데이터예요. 그럼 이 시점이 데이터 처리가 완료된 시점이니까 이 시점에 뭘 한다? 렌더를 호출할 거란 말이죠. 렌더가 왜 언더 렌더가 됐지? 언더 렌더는 자바스크립트 3.1 때부터 있어온 가장 소극적인 방어입니다. 어떤 소극적인 방어죠? 이 메소드는 프라이빗 메소드니까 밖에서는 쓰지 말았으면 좋겠어 라는 의사 표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언더 렌더로 호출하면 변태 새끼죠. 예, 그런 놈하고 일하면 안 돼요. 예, 안 됩니다. 예, 언더 렌더로 호출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구조를 보면 로드가 일단 URL 로딩을 하고 리스판스 객체로부터 제이슨 파싱을 해서 그 다음번에 렌더링을 할 거야. 아까 우리가 계획서였던 거와 똑같죠. 로드가 다 끝나면 그림도 그려주겠지 이거예요. 근데 렌더였던 게 언더 렌더로 바뀐 이유는 바로 내부에서만 호출할 거니까. 외부에서는 언더 렌더로 호출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코드를 만들어가는 과정은요. 뭐에 가까울까요? 조각이 아니라 소조에 가깝습니다. 조각하고 소조의 차이점을 아세요? 조각은 있는 덩어리를 쳐내는 거죠.
그쵸? 여기 대리석 덩어리가 있으면 천천히 깎아가지고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게 바로 조각이에요. 소조는 여기 진흙 덩어리가 있는데 하나하나 붙여가면서 모양이 만드는 게 소조죠. 프로그래밍은 소조에 가까워요. 소조에. 아까 제가 틀을 만들었고 틀에 또 살을 붙이고 뭘 붙여가고 이러는 거지 완성되기인데 깎아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문학을 쓰는 거는 많은 비유가 조각에 가깝다고 그래요. 장문을 굉장히 난잡하게 쓰고 점점 쳐내가지고 이쁜 문장으로 마지막에 완성한다고 그러거든요. 프로그램은 그렇게 짜면 큰일 납니다. 프로그램은 항상 조심스럽게 살을 붙여가는 소조에 가까워요. 더 붙일까 말까 고민해가면서. 그렇게 붙여도 어떻게 되죠? 나중에 떡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잘라내는데 그게 리팩토링이에요. 어쨌든 렌더. 딱 렌더까지만 했죠. 예, 복잡한 생각 안 했습니다. 딱 거기까지 붙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 다음 단계를 붙일 때 항상 고려해야 될 게 딱 최소한으로 이번에 내가 뭘 붙이지만 연구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거 색깔을 바꿔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코드를 보여드리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들 생각의 흐름이다라는 거예요. 또 백. 다음. 이때는 뭐만 생각한 거죠? 얘만 생각한 거죠? 제가. 예, 여긴 비어있으니까 얘만 생각한 거잖아요. 그 다음번에 제 머릿속은 어떻게 했다? 싹 까먹고 여기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음영 처리된 거죠. 제 머릿속에서. 여러분들도 한 번에 하나의 요소에 집중해서 걔만 바라봐야 돼요. 당분간은. 예, 당분간은. 여러분들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면 동시에 여러 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실 미리 얘기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프로그램을 짤 수 있냐는 여러분들이 한 번에 몇 개를 로딩한 상태로 연결을 계속 해갈 수 있냐에 달려 있어요. 이게 바로 좋은 프로그래머가 드문 이유예요. 그리고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훌륭한 프로그래머가 된다는 건 이렇게 주면 누구나 짜요. 그렇죠? 근데 이 테이블이라고 부르는 애가 참조하는 클래스가 20개쯤 되는데 걔네들 메소드가 또 다시 300개쯤 있어. 를 관계를 찾아서 47번째에 있는 12번째 메소드를 불러서 57번째에 있는 3번째 메소드한테 보내야지. 이게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어디까지 관리되느냐가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복잡한 걸 짤 수 있는 프로그램이냐를 결정하게 돼요. 안타깝게도. 아무리 저희가 설계를 잘하고 격리를 해도 이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머리에 로딩할 수 있는 양이 적으면 구구단을 짤 것이고 좀 더 많으면 뭔가 더 예쁜 걸 짤 것이고 더 많으면 언젠가는 윈도우도 짜고 MS 오피스도 짜겠죠. 그렇죠? 예, 그럴 거예요. 지금은 일단 테이블부터 짜야겠죠. 예, 테이블 이 메소드 하나도 이렇게 힘들어 하시잖아요. 천천히 수준을 높입니다. 예, 다음. 여기를 보면요. 요거를 이제 제가 아까 HTML5하고 ES6 개념이 없으니까 오늘 그것도 같이 해보자고 그랬죠. 어싱크 함수는 await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promise then을 감춥니다. 그래서 promise then 대신에 직접 할당 같은 문법으로 흉내내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규칙은 뭐다? 함수 앞에 async라는 키워드를 붙여주고 함수 내에는 promise then을 호출하는 대신에 앞에 await를 붙여서 호출해주면 then 대신에 바로 할당할 수 있게 된다. then 대신에. 다음도 마찬가지로 리스판스 객체를 얻었으니까 리스판스 제이슨을 await를 붙여서 바로 얻게 되고 내려가요. 그럼 실제 얘가 실행될 때 어떻게 될까요? 비동기로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코드가 이뻐. 코드가 뭐 같죠? 집에 온 것처럼 그냥 변수에다 할당한 것 같은 기분이야. 기분이 그런 거예요. 어쨌든 얘보다 이쁘죠? 예, 여러분들이 보기에. 여러분들 이거에 친하니까. 그래서 이 문법이 친해진다는 문법이에요. 예, 많이 짜다 보면 저거나 그게 그거예요. 그러나 이 async await는 표준이에요. 참고로. 그래서 표준법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짤 거예요. 비동기가 나오면. 그래서 이렇게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만들었죠. 이쁘게. 아까 처음 봤던 어싱크 로드가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로딩이 다 되면 렌더로 갈 거야. 이 제이슨을 알아야지 렌더로 하지 않나? 이거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자, 제이슨 말인데요. 제이슨 아까 구조 기억나세요? 타이틀에 티오베 2017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게 뭐 하는 건지 타이틀이 있었고요. 그쵸? 그 다음에 헤더에 표에 컬럼 이름들이 있는 1차원 배열이 있었고 아이템스에 각 레코드가 들어있는 2차원 배열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이슨을 이렇게 해체해가지고 세 가지 객체로 분리할 수가 있죠. 해체하고 그 다음에 아이템의 길이가 없어. 아이템의 길이가 없다는 얘기는 데이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저희는 뭘 하냐면 데이터 밸리데이션이라는 걸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익혀야 될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들어오는 모든 인풋은 무조건 다 나를 엿먹이려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100% 절대로. 네이버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면 그 네이버인데 한글 아이디가 나옵니다. 어떻게 한 걸까요? 그렇죠. 세상의 모든 입력은 우리를 엿먹이려고 하고 있어. 그렇죠. 네이버에 있다니까 한글 아이디가 어떻게 넣었을까? 그거 넣었어요. 그게 바로 이 세상입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한 개발사 중에 블리자드라는 회사가 있죠. 블리자드 굉장한 회사죠. 블리자드가 전 세계적으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는 RPG를 런칭하는데 다 성공을 했어요. 드디어 본고장 한국에 런칭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런칭한 당일날 오후 4시에 서버 문 닫는 거 아세요? 왜 닫는지 아세요? 그리피를 타고 날아가다가 절벽 밑에 있는 네 번째 나무까지에 걸리면 아이템 복사를 된 걸 4시에 찾았어. 그래서 닫았어요. 진짜로. 이게 한국입니다. 이게 인터넷이에요. 이게 바로 입력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입력을 받으면 무조건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URL에서 넘어오는 것든 사용자 입력이든 인풋 태그를 받았든 뭐랬든 상관없어. 입력은 다 이 모양입니다. 이거를 얼마나 무게를 아느냐가 바로 프로 개발자와 아닌 사람들의 차이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이트에 가서 좀 괴롭혔어. 혹은 로그인한 동안 로그인 버튼을 2번 눌렀어. 혹은 입력할 때 나도 모르게 캡슐룩에다가 한글키 누르고 썼는데 써졌어. 들어가. 이게 바로 학생들이 만든 토익 프로젝트예요. 굴러가기만 하면 돼. 내가 조심스럽게 유리처럼 다뤄줄 테니까. 프로가 만들면 어떻게 된 거죠? 막 덤벼봐. 괜찮아. 아무렇게나 써봐. 순서 없이. 막 괴롭혀봐. 괜찮아.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안 믿으니까. 따라서 프로 개발자와 아마추어 개발자는 불신병자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세상을 모든 걸 다 의심하셔야 돼요. 자, 로드의 URL에 설마 어떤 놈이 이상한 걸 보냈겠어? 이상한 거 무조건 보내요. 예, 이상한 거 무조건 보내고 이 데이터가 바르게 그 데이터,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줬을까? 아니야. 이거 누가 배신한 거예요? 회사 서버 개발자가 배신한 거죠. 주로 배신 때립니다. 서버 개발자가. 회사에서 맨날 일어나는 일이에요. 진짜로. 그러면 가서 팀장한테 이르면 팀장이 서버팀 가가지고 막 지랄하죠. 너 API 이렇게 하겠으면서 여기 키 왜 이렇게 만들고 이름 또 왜 이걸로 바꿔서 맞춰주고 싸우죠. 그럼 그 서버 개발자 팀장이 막 화내죠. 야 그럼 룸을 룸이라고 그러지 언제부터 호텔이라고 그러니? 뭐 이러면서 막 싸워요. 그렇죠? 멤버가 멤버지 언제부터 펄슨을 했다고 막 이러면서 싸운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세상이에요. 원래부터. 안 믿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 있는 디스트럭처링, 해체의 구문은요. 이 객체로부터 이 키를 못 찾거나 이러면 이 키를 못 찾는 거에 대해서는 undefined로 처리하지만 이 객체가 잘못돼서 해체할 수 없는 객체가 들어왔어. 문자를 들어오거나 이러잖아요. 여기서 바로 스로우던서 죽여버려요. 그래서 1차 방어를 합니다. 여기서. 이 코드가 평범해 보이지만 이 객체가 해체 가능한 객체여야 된다는 점은 이미 1차 방어하고 있는 거예요. 스로우가 일어나거든요. 여기서. 해체할 수 없으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나는 한국어가 있으면 다 써보자는 거야. 아이템이 있으나 아이템의 길이가 없으면 얘는 잘못된 데이터 아닌가? 라고. 잘못되는지 안 되는지 저도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하기 잘못되다고 생각하면 여기 다 쓰라는 거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코드로 표현할 수 있는 건 다 표현해. 근데 우리는 아직 아름다운 믿음의 세계에 살고 있어. 그래서 요만큼밖에 의심을 안 한 거죠. 설마 이거 나머지는 다 지켰겠지. 설마 타이틀에 널 넣어서 왔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요 정도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프로 개발자가 아닌 사람들의 차이예요. 프로 개발자는 여기가 몇 줄로 돼 있을까요? 한 20줄 나오겠죠. 안 믿는 거죠. 예. 여기가 얼마큼 기냐가 바로 여러분들이 프로냐 아마추어냐를 결정합니다. 엄청 길게 짜세요. 제 추천은 20줄. 20줄. 자, 다음. 오브젝트 어사인을 이용하면 첫 번째 객체에 두 번째 객체에 있는 키들을 복사해서 계속 넣어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객체가 디스프라이빗이니까 이때 만들었던 이 객체죠. 페어런트만 들어가 있는 이 객체. 이 페어런트만 들어있는 이 객체에다가 타이틀, 헤더, 아이템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페어런트, 타이틀, 헤더, 아이템이 들어있게 될 거예요. 이 객체 안에. 어사인을 통해서. 저것도 ES6에서 추가된 어사인이라는 스태틱 메소드가 추가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요. 이제 렌더를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렌더한테 인자로 데이터를 넘기지 않았으나 인스턴스의 속성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똑같이 디스의 프라이빗 속성을 이용하면 이 객체들을 참조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함수에게 값을 넘기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인자로 넘기든지 인자 외적인 걸로 넘기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겠죠. 함수 입장에서 인자로 넘어오지 않은 외부 값은 어떻게 참조하죠? 전역 변수로 참조하든지 위험하게 실이. 대표적인 경우가 뭐예요? 여러분 자바스크립트 함수 아무 데나 짜도 안에서 매스 사인, 데이트 이런 거 쓰시죠. 랜덤. 그거 어떻게 써? 전역 참조 쓰시는 거죠? 예. 인자로 안 받았지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전역 참조로. 전역 참조는 전역에서 들어오니까 너무 위험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지역 참조. 지역 참조라는 게 존재하냐고. 그게 바로 컨텍스트라는 개념이에요. 인스턴스의 것만 참조해 라는 개념인 거죠. 객체 지향에 사용하는 컨텍스트는 일반적으로 인스턴스를 참조해로 보내줄 수 있어요. 인스턴스를 뭘로 볼 수 있죠? 함수들이 전역 변수 외에 외부에서 참조하고 있는 어떤 객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this죠. this예요. 렌더를 보내면 this에다 값을 박아놨다는 뜻 이미 이 코드만 보는 순간 이미 혹은 렌더에 아무것도 안 보내고 있다는 이걸 보는 순간 이미 뭐다? 렌더가 그릴 정보는 this의 속성으로 잡혀있구나 라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속성을 잡고 싫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렌더를 호출할 때 페어런트, 헤더, 타이틀, 아이템 다 보냈어야 될 거야. 인자로. 함수는 두 가지밖에 참조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두 가지 방식 중에 어떤 게 좋은가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선택적이지 않다. 왜? 우리는 클래스 안에 있는 메서드는 함수가 아니다. 메서드다. 메서드의 기본적인 조건은 뭐다? 인스턴스의 상태를 공유하는 함수의 집합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여기에서는 인자로 보내는 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코드 스타일이 아니에요. 원래 그래요. 정답, 오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프로그램에 정답, 오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점도 가능하겠죠. 여기에서 왜 인자로 안 보냈다? 얘가 메서드이기 때문에 그래요. 메서드이기 때문에. 얘를 왜 인자로 보내? 바깥에서 부를 것도 아니고 외부 입력도 아닌데 내가 왜 또 검증을 해야 돼? 이미 검증이 다 끝난, 두 줄밖에 검증 안 했지만 검증이 다 끝난 값을 제가 속성을 잡고 있잖아요. 그럼 이건 화이트 리스트라는 거예요. 검증이 끝나 있는 리스트이기 때문에. 걔를 여기서 사용해야지 왜 인자로 또 보내? 인자로 또 보내면 얘는 어떻게 되죠? 외부에서 온 인자인지 내부에서 화이트 리스트가 된 인자인지 구분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럼 여기 뭘 기술하게 될까요? 여기에 검증 로지를 그대로 여기 또 한 번 기술해야 돼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는 인자가 안 가는 게 정답인 거예요. 스타일이 아닙니다. 자, 이제 대망의 렌더만 남았죠. 이제 벌써 제 머릿속 구조는 앞에 게 다 날아간 거죠. 이제 렌더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도 이렇게 정복하시는 거예요. 프로그램은. 자, 렌더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보면요. 생각이 안 나요. 정상입니다. 우리는 프로그램을 잘하는 식으로 머리가 짜여져 있지 않습니다. 여간 훈련에서는 프로그램을 잘하는 머리로 짜여져 있지 않아요. 그럼 저희가 잘할 수 있는 건 한국어지만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쓰실 때는 엉망진창으로 씁니다. 순서가. 야, 어땠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뭐가 어때? 뭐 밥을 먹었는데 맛있었다는 얘기야? 아니면 어저께 소개팅 했는데 좋았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죠. 아니, 어저께 너 거기 갔다며. 뭐 어디?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한국어는. 이게 익숙하시죠? 이게 프로그래머에서는 안 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딩을 잘 못하는 이유는 한국어를 쓰기 때문이다. 더 정확하게는 인간의 언어를 쓰기 때문이다. 언제까지? 여러분 나이만큼 써오셨잖아요. 잘 될 리가 없죠. 네. 그래서 잘하려면 이거를 코드로 바꾸는 중간 언어를 만드시는 수밖에 없어요. 이 훈련을 많이 하시면 나중에는 한국어를 바로 코드로 옮기실 수 있지만 그 전까지는 한국어를 중간 언어로 바꿔서 코드로 바꾸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중간 언어를 뭘로 할까요? 중간 언어를 영어로 할까요? 안 돼. 영어 못하잖아. 뭘로 하지? 중간 언어? 중간 언어도 한국어로 합니다. 단지 우리가 쓰는 한국어와 다른 한국어를 쓰겠죠. 어떤 한국어? 순서가 정확한 한국어. 따라서 생각을 먼저 순서가 정확한 한국어로 바꾸고 그 다음에 코드로 바꾸는 연습을 하세요. 그걸 우리는 의사 코드라고 부릅니다. 의사 코드에서 핵심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순서대로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의사 코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내가 해야 될 투두 리스트가 아니라 장바구니에 있는 시장 볼 아이템들의 리스트가 아니라 순서대로 내 생각을 정리하는 데 성공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언더랜더가 할 일을 힘껏 머리를 짜는 생활을 해보자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아까 셀렉터로 받아온 페어런트가 진짜로 존재하는지 체크해보는 일을 해야 되고 부모에다 넣으려면 부모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 부모를 얻어와야겠죠. 그럼 부모편은 끝났어. 왜 이거부터 할까요?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생각을 정교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교하게. 왜 부모부터 체크하죠? 부모가 존재하지 않으면 테이블을 만들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만들어봤자 넣을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서가 있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코드를 짤 생각도 하지 마세요. 여기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미 순서 정리하는데 실패하시면 만들 필요도 없는 거죠. 굉장히 비효율적인 프로그램이 됩니다. 이게 제일 밑에 내려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쓸데없는 일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 볼까요? 저는 셀렉터를 받는 시점에 왜 부모를 확정짓지 않고 언더 렌더 시점에 부모를 만들려고 그럴까요? 비동기니까. 그쵸? 내가 테이블 만들 시점에 꼭 부모가 바로 존재하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템플릿 엔진이 다 그려주고 뭐하고 나중에 만들어도 상관없어. 언제만 있으면 돼. 로딩이 완료된 시점에 부모만 존재하면 되거든. 그쵸? 그러면 저는 테이블 만들 때 어떤 부모에 들어갈지 때문에 미리 선행해서 부모를 만드는 짓을 안 해도 된다는 거야. 리액트로 다 만들어주고 그려주고 그 다음번에 로딩 완료됐어요. 거기다 낄 수만 있으면 되니까. 언제? 렌더링 한 시점에 부모가 존재만 하면 되니까 최대한 부모를 얻는 시점을 뒤로 미루는 게 유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여러분들이 코드를 한 줄 한 줄 짜면 왜 그렇게 짰는지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왜 얘가 여기서 얻어? 왜 생성자에서 안 얻었어? 다 설명하고 다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구글 베이스의 코드를 개발하시면 카피 앤 페스트를 만들잖아요. 돌아가는 척 하지만 설명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 얘기는 어디서 버그가 일어나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작동하는지 의도도 모른다는 거고. 보통은 요 단계를 밟아가시면서 짜면 다 의도를 표현하게 돼요. 자기가 왜 이렇게 짜는지. 그렇죠? 부모를 여기서 체크하는 이유, 생성자를 체크하지 않고 여기서 체크하는 이유는 아까 지금 설명드린 그런 실무적인 이유 때문이었던 거고, 또 여기서 부모부터 이 메소드라는 부모부터 체크하는 이유는 부모가 없으면 이 밑이 다 필요 없으니까. 그렇죠? 이제 좀 프로 개발자들의 코드가 다르게 보이세요? 똑같이 작동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보통 입문자들이 능숙한 개발자의 코드를 보면 이 코드는 하나도 못 알아보고 삽질이 되게 많고 쓸데없는 코드가 되게 많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 딱 자기 수준만큼 보입니다. 그렇죠? 자기 수준만큼 보여요. 물론 엉망인 개발물을 보실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는 많은 코드 의도가 있지만 그 코드 의도는 자기 실력만큼 보여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남이 짠 거를 무조건 여러분들 남이 짠 거 뭐라 부르시죠?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부르죠. 똥 아니면 레거시, 수나무 레거시. 그렇죠? 여기가 원래 원진 회계학원이라고 있었어요. 제가 회계학원 다녀서 회계사 공부하고 그랬었는데 회계학에서 보면 상가가 장사가 잘 돼. 다른 상가 주인이 와가지고 이거 살려고 그러면 저렴한 용어로는 프리미엄을 줘야 돼. 그렇죠? 공식 용어는 영어권이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남의 코드를 보면 저렴한 용어는 똥이라고 부르고 좀 순화하면 레거시라고 부르죠. 둘 다 뭐가 반영되어 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어가 반영되어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남의 코드에는 그 코드에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본인을 낮추라는 것보다 남도 사람을 인정해 주라는 거야. 똥 싸는 기계를 보지 말고. 자, 부모가 있는 걸 확인했어요. 그리고 부모 객체도 얻었어. 그 다음번에 우리는 테이블 만들 생각을 하겠죠. 테이블 객체 만들고 테이블 객체 만들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죠? 타이틀을 테이블에 캡션을 넣어주는 거겠죠. 두 번째로 할 일은 헤더에다가 T헤더를 만들어서 이 헤더를 T헤더에 있는 컬럼 이름으로 다 박아주는 일을 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번에는 아이템을 TR로 쭉 레코드 넣어주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모에다가 테이블 넣어주면 최종적으로 렌더링 할 일이 끝납니다. 맞나요? 네. 이렇게 쉬운 것도 제가 써놓으니까 쉬운 거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지를 한국어로 말하려고 그러면 대부분 말 못하세요. 제가 입사 면접을 보거나 여러 코딩 테스트를 볼 때 물어보면 아니 그냥 한국말로 해주세요. 그래도 설명 못해요. 이게 바로 중간 언어야. 이 중간 언어 훈련부터 합니다. 여기에는 자바스크립트 지식도 돔에 대한 지식도 브라우저에 대한 지식도 없잖아요. 한국말로 이거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이거부터 연습합니다. 중간 언어에 성공하시면 거의 개발 끝난 거고요. 중간 언어까지만 짜실 수 있으면 남한테 넘겨도 돼요. 잘난 척하면서 야 내가 다 짰어. 나머지 네가 채워라 이렇게. 못 짜는 건데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이 스킬이 높아지시면 어떻게 하죠? 쉬운 건 자기가 짜놓고 나머지는 이렇게 짜놓고 야 이거 쉬우니까 네가 채워 이렇게 응용 기술도 있어요. 그래요. 자, 요거 하나씩 이제 저희가 정복하겠죠. 부모 데이터 체크하는 걸 보면요. 부모 데이터. 일단 이 부모는 어디서 갖고 오냐면 제가
이 디스프라이빗을 이제 자기의 필드니까 필드들을 얻어와서 이 필드 안에 있는 페어런트 가지고 셀렉터 올로 페어런트를 진짜 객체로 얻어온 거죠. 그렇죠? 필드에 있는 페어런트 셀렉터를 이용해서 쿼리 셀렉터를 가지고 진짜 부모를 얻어왔어요. 첫 번째로 체크할 거, 부모가 없으면 잘못된 부모야 하고 죽이자는 거예요. 죽이자. 제 코드를 보니까 스로우가 엄청 나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제품에서 그럼 맨날 스로우 던져가 죽는데?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건 고작 스로우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다 리턴 쓰거나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수가 에러도 안 잡고 에러도 안 나.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만들어 죽이는 게 제일 이 많은 사람들을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막 감추지 마세요. 부끄럽다고 내 거 잘 돌아가는 척 하고 싶어 이래가지고 리턴하고 이러면 이 회사 전체가 막 위기를 겪습니다. 고객 시연하는데 안 되는데 에러가 안 나. 뭐 이런. 자, 여기서 상식으로 에러의 3단계에 대해서 배워보죠. 에러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컴파일 에러라는 단계가 있어요. 자바스크립트는 안타깝게도 타입 체크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컴파일 에러는 오직 뭐만 발생하죠? 오늘 제가 스터디의 타겟을 누구로 잡지? 여기 좋은 애 있다. 뭐가 발생하지? 유일한 컴파일 에러? 얼굴을 가렸어요. 신텍스 에러만 발생합니다. 그쵸? 유일하게 파싱할 때 나는 에러는 신텍스 에러 뿐이에요. 너 문법이 잘못돼서 이건 도저히 내가 해석을 못하겠다. 이것만 컴파일 에러가 나죠. 자바스크립트 같은 인터프리터 계열의 언어들은 대부분 신텍스 에러 외에는 안 나요. 컴파일 타임에. 그쵸?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컴파일 에러는 자바스크립트 같은 스크립터는 대부분 신텍스 에러밖에 안 난다. 신텍스 에러는 통과했어. 그 다음번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들 여기 리턴 때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근데 스로우 때리면 어떻게 돼요? 에러 나죠. 실행 중에 에러가 난다는 거예요. 실행 중에 일어나는 모든 에러. 대부분 여러분들 어떤 에러냐면 널 포인트 참조 에러라는 거 나거든요. 예. 그 에러들 다 이걸 우리는 실행 중에 일어난 에러라고 해서 런타임 에러라고 불러요. 그래서 컴파일에 안 걸리고 런타임에 걸리기 시작하죠. 여러분 런타임 에러를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이거 이때 널이었네. 이때 이걸 방어하면 되겠다. 이렇게 고치면 된다고 생각하시죠? 런타임 에러의 실제적인 실체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여러분들 같은 토이 프로젝트가 아니라면 MS 워드에 파일을 열었는데 하필이면 그 워드에 아랍어하고 일본어가 있을 때만 30페이지를 넘어간 경우에 뻗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일어나요.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죠. 또 다른 경우 얘기해 볼까요? 내가 슈팅 게임을 만들었는데 세 번째 보스에서 폭탄을 2번 쓴 다음에 탄막을 피하다 맞을 때만 프로그램이 뻗어. 이렇게 일어나요. 못 잡는 거죠. 런타임 에러는 잡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런타임 에러가 굉장히 잡기 어렵기 때문에 에러를 어떻게 한다? 즉시 런타임에 드러내려고 그래요. 발생하자마자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감추지 않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스로우를 안 하고 감추면요. 걔가 어디까지 전염이 돼서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를 모르게 돼요. 그러니까 런타임 에러의 전략은 뭐다? 무조건 빨리 스로우를 시켜가지고 거기서 멈추는 거야. 그래야지 많은 히스토리가 쌓이기 전에 뭐가 문제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수준에서 이걸 감추기 시작하면 절대로 못 찾아요. 방금 제가 말했던 게 진짜 런타임 에러예요. 그렇죠? 고객이 저희 앱을 쓰는데 왜 메뉴 버튼에서 이 스위치를 3번 왔다 갔다 할 때만 죽나요? 뭐 이런 거예요. 못 잡는단 말이죠. 못 잡아요. 그래서 런타임 에러 전략은 뭐다? 무조건 빨리 스로우 한다. 여러분 당분간 무조건 빨리 스로우 하세요. 예. 어차피 자바스크립트는 스크립트 엔진이라서 스크립트 제일 꼭대기에 트라이 걸고 제일 밑에다 캐치 걸면 무조건 트라이 캐치에 걸려요. 안 죽습니다. 그러거든요. 노드에서도 모든 스레드에 일어나는 모든 걸 한꺼번에 캐치 거는 트라이 구문이 있고요. 자바나 안드로이드 전부 다 모든 스레드 통틀어 가지고 스로우를 걸어서 막아주는 트라이 캐치 구문이 있어요. 걔네들 걸면 안 죽어요. 어차피. 걱정하지 말고 무조건 스로우 때린다. 런타임에 스로우를 안 때리고 얘가 리턴해서 부드럽게 넘어갔어요. 아무도 안 죽었어. 근데 이상하게 작동해. 이걸 저희는 뭐라고 부르냐면 컨텍스트 에러라고 불러요. 드디어 올 때까지 온 거죠. 컨텍스트 에러는요, 프로그램이 죽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내 이번 달 급여가 왜 반만 들어왔지? 아무도 몰라.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스로우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최악인 거죠. 이미 입금까지 다 돼버린단 말이에요. 수금 입금이 다 돼버려요. 그래서 런타임 에러에 스로우를 안 한 대가는 단지 에러가 이연되는 게 아니라 에러가 안 나고 컨텍스트 에러로 번져버린다. 이러면 걷잡을 수 없어요. 뭐 원자로가 녹아버리든지 뭐 전기가 정전되든지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번 일은. 그렇죠? 그래서 런타임이 여러분들의 마지막 보루예요. 런타임을 무시하면 무조건 컨텍스트로 넘어갑니다. 그럼 걷잡을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직장에서도 그냥 끝나지 않아요. 손배를 맞거나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하게 되거나 그래요.
그래요. 진짜로. 스로우로 막혀서 프로그램이 정지하는 정도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큰 손배를 맞지 않습니다. 근데 얘가 진짜로 고객한테 500만 원씩 입금을 해버려서 회사가 25억 정도 날라가 보면 그거는 그렇게 용서할 수 없는 거죠. 이때 스로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 스로우 해야 됩니다. 런타임에는 항상 스로우 한다. 그 다음번에 페어런트가 있는 걸 이제 확인했죠. 그 다음에 데이터 기본 체크를 하고 있죠. 필드의 아이템인지 아이템의 랭스인지 이거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안 필요해요. 이 데이터의 유일한 공급원은 어디였다? 아까 로드였고 로드에서 충분히 데이터를 검증했다면 이게 필요하지 않은데 여기에도 데이터가 일부러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에도 데이터 검증이 한 번 더 들어간 거 이거 원래 어디로 가야 된다? 아까 로드에서 의심을 드렸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 이 코드를 제가 왜 써놨냐면 얘는 그림을 그리는 거지 데이터를 체크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 역할은 원래 어디로 갔어야 된다? 로드에 대해서 데이터를 체크하는 로직 쪽으로 갔어야 되는 거죠. 지금은 이 로직이 여기에도 분산되어 있고 로드 쪽에도 일부 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관리하기 굉장히 어렵고 어디가 구멍인지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얘는 원래 일로 오면 안 되고 절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 코드는 데이터를 검증하는 코드가 아니라 데이터가 바른데 경우의 수를 나누는 코드예요. 데이터가 아이템스가 랭스가 없어. 이러면 아까는 죽였잖아요. 근데 이 데이터가 정상이라고 판정이 된다면 죽지 않았다면 여기서는 노 데이터라는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이건 얘가 아는 거죠. 지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코드를 짤 때 로드의 정책과 렌더의 정책이 일부러 어그러지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그러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까 로드에서는요, 로드에서는요, 아이템 랭스가 없으면 죽어버리지 않나요? 그쵸? 기억나시죠? 다음. 근데 얘는 멀쩡하게 아이템 랭스가 없는 경우를 처리하고 있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말이 안 되죠. 이게 바로 데이터 정책이 양쪽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또한 양쪽에 있는데 얘는 데이터를 검증하는 로직이 아니라 데이터에 반응하는 로직인데 이 반응하는 로직이 뭐랑 어긋나 있어요? 데이터 밸리데이션 정책하고 어긋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데이터 정책을 한 군데로 몰아야 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지금 이건 얘는 데이터를 검증하는 로직이 아니라 데이터의 경우의 수를 나눠서 노 데이터로 가든지 아니면 데이터 초기화라든지 이 페어런트 초기화라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걸 하는 과정인데 이 정책이 뭐랑 안 맞다? 데이터 밸리데이션 정책하고 안 맞는 거죠. 데이터 정책이 두 군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거 나중에 수정하게 돼요. 어쨌든 이 정책에 따르면 아이템이 없는 경우에는 노 데이터로 해서 더 이상 테이블 안 그리고 여기서 끝내버리는 거죠. 부모한테 노 데이터라는 텍스트만 출력하고 여기서 로직이 끝나는 거고요. 여기에는 데이터가 있다라는 뜻이라면 데이터를 그리기 위해서 부모를 초기화하고 이제 테이블을 그릴 준비를 하는 걸로 코드가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 데이터 체크까지 된 거고, 다음 테이블 생성하고 캡션 쉽죠? 테이블 만들면 되고, 그렇죠? 캡션 만들면 되고, 캡션에다가 필드에 타이틀 넣어주면 되고, 그거 테이블에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쉽습니다. 코드를 jQuery나 라이브러리 없이 좀 짜보세요. 쉽습니다. 꼭 걔네들 필요 없고 쉬우니까 짜보세요. 자, 여기까지 해결했고, 다음. 그 다음에는 뭐 쉽죠. 헤더에다 넣어주면 되죠. 그러면 테이블 어펜드 차일드를 할 때 누굴 넣어주는 거냐면 얘를 넣어주는 거죠. t헤드를. 여러분들 배열에 reduce라는 함수를 아세요? 모르시면 공부하세요. 그렇죠? 안 가신다 그랬죠? 테이블의 헤더는 1차원 배열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각각의 컬럼 이름들이 들어있는 1차원 배열이었잖아요. 이 1차원 배열을 리듀스로 정리하면 최종의 하나의 값으로 수렴이 되는데 그 값은 이 초기 값인 t헤드로 수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초기 값 t헤드가 들어오고 각각의 헤더의 아이템들이 데이터로 들어오면 데이터만큼 th를 만들어서 th에다 데이터 값 넣어준 거를 t헤드에 계속 넣어주고 t헤드를 계속 리턴하기 때문에 계속 t헤드가 리턴되다가 마지막에 t헤드 하나 딱 떨어져 나올 거거든요. 걔가 누구의 자식이 된다? 테이블의 자식이 된다. ES6의 세계에서는 굉장히 많은 포문이 없어집니다. 이미 도우미 함수들이 많이 제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익숙해지세요. ES6 기반의 많은 라이브러리 다 코드에 보면 포 잘 안 나와요. 이미 루프나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단축 메소드들이 제공되기 때문에 잘 안 써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가 뭐였다? 헤더를 테이블에 t헤더로 넣어주는 과정이었어요. 다음, 아이템.
아이템. 이거 뭐 잘못되지 않았나? 이거 테이블이잖아. 아, 한꺼번에 다 처리했구나. 그러네. 자, 이 코드는 보면요. 이 코드는 좀 달라요. 아까 코드에 2번 랩핑하는 응용이에요. 저희가 결국에 페어런트에 뭐 넣을 거죠? 테이블 넣을 거죠. 결국엔 페어런트 테이블 넣을 거거든요. 근데 테이블 안에 뭐 넣을 거냐면 각각의 레코드를 넣을 거예요. 아이템스를. 그러니까 이 아이템스를 다 넣고 난 결과가 테이블이 되도록 만든 거죠. 이 테이블이 결국에는 어디로 들어간다? 페어런트의 어펜드 차일드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테이블, 리듀스에 들어가 있는 프리비어스 값인 이 테이블, 기초 값인 테이블이 이 리듀스의 결과가 돼서 최종적으로 이 테이블이 어디로 간다? 이 페어런트의 어펜드 차일드가 돼서 페어런트의 자식으로 테이블이 들어가는 걸로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테이블에겐 뭘 넣는다? tr 만들어가지고 로우마다 tr 만들어서 tr을 쭉 돌면서 td 만든 것들을 다시 tr 한 번씩 만들어서 테이블 어펜드 차일드하고 테이블 계속 루프 도는 거죠. 그래서 여기 포문이 한 번도 없지만 2단 루프를 이미 돌고 있는 거죠. 어떻게? 아이템스마다 tr을 만들어서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는 td를 만들어서 테이블에 계속 넣어주고 있는 거죠. tr 넣어주고 테이블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됩니다. 이 코드 나중에 다 보시게 되는데 오늘 수업의 목적은 뭐다? 객체를 디자인하고 만들어가는 과정도 있지만 ES6하고 친해지는 과정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최대한 포문 같은 걸 억제하고 ES6에서 나와 있는 메소드라든지 스태틱 메소드 이용해서 많이 갈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기까지 정복했죠. 다음. 그러면 이렇게 표를 보게 됩니다. 실제로 표를 보게 되는데요. 실제로 표를 보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 삑살이 나 있는 것도 보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삑살이 나는 건 이제 나중에 고치게 될 거거든요. 예, 요거 제이슨 데이터가 아마 잘못됐으니까 삑살이 나 있겠죠. 요거 어떻게 검증하는지 나중에 나올 거예요. 다음. 자, 1시간 약간 남았는데 요거 인트로덕션 설명이니까 설명까지 하고 쉬는 시간 5분 정도 가질게요. 우리가 프로그래밍 배우면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래밍 역사 약 65년 정도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모든 프로그램은 변한다. MS 오피스가 1.0으로 끝날 것 같았지만 지금 17.4 뭐 이렇게 계속 변하고 있죠. 윈도우 3.1 만들면 끝날 줄 알았더니 윈도우 10 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계속 모든 프로그램은 계속 변화합니다. 오늘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영구적으로 안 변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건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오늘 만들면 내일 변합니다. 그러면 이미 프로그램을 굉장히 5만 라인 정도 따서 복잡하고 어려운데 어떻게 변경할 수 있을까? 변해야 되는데 이미 꽉꽉하게 꽉 짜져 있는 데가 어떻게 변화시키지?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야근하시는 이유죠. 그렇죠? 여러분들 야근은 왜 하는지 제가 정확하게 구조를 설명해 드리면요. 첫 번째 고객 요구 사항대로 열심히 만들어요. 그렇죠?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거의 기능 구현을 완성을 했어요. 근데 고객 요구 사항이 무심하게 엄청난 기반 변화를 일으키는 뭔가 요구 사항을 가져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수정해 보려고 했으나 수정이 안 돼. 다시 짜. 이때부터 널널했던 이 개발 기간 다 없어지고 요만큼 남은 기간에 이만큼 분량을 다시 새로 짜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완료시키려고 했더니 마지막 날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또 얘기를 하죠. 그럼 또 다시 짜는 거죠. 이 일이 반복될 때마다 새로 짭니다. 왜? 기존 프로그램을 바꿀 방법이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죠? 대부분 그래요. 기존 프로그램이 바꿀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다는 건 뭐냐면 반대로 그 프로그램은 바꿀 수 없는 형태로 짰다는 얘기예요. 어떤 식으로? 벽돌을 시멘트를 발라서 쌓아 올린 것처럼 쌓아 올린 집이라는 거죠. 갑자기 제가 방을 만들어 달라면 방을 만들 수 있을까요? 못 만들어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그런 구조를 가능하게 할까요? 조립이 되는 형태로 바꿔놨어야겠죠. 격리가 되는 식으로 바꿔놓거나 건축에서 보면 마찬가지로 얘도 프로그램도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형태를 격리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시게 되는 모든 프로그래밍 개념은 격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격리라는 건 이쪽에 변화가 일어나도 다른 쪽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앞으로 내가 프로그램 짜면 내가 짠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수정 요청을 받을 것이고 그 수정 요청을 받는 이 동네에 폭탄이 떨어져도 나머지는 안 고쳐도 돼. 만 연구하셔도 돼요. 그걸 연구하고 깊이 생각하는 걸로 나머지 모든 프로그램의 소프트웨어 공학에 다 도달하실 수 있어요. 소프트웨어 공학이란 결국엔 어떻게 하면 프로그램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꽉꽉 뭉치게 안 하고 격리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예요. 쉽죠? 네.
아시겠나? 요 개념 하나. 어려운 개념들 다 버리시고 머릿속에 격리라는 개념만 바른 프로그래밍으로 가려면 우린 격리를 해야 돼. 왜? 모든 프로그램이 변화할 거니까 변화에 대응하려면 변화가 부분적으로만 일어나고 딴 데 여파가 없어야 돼. 가 유일하게 관통하는 원칙이에요. 네. 이것만 잘하시면 좋은 프로그래머예요. 네. 결국에 소프트웨어 공학의 상당 부분은 물론 상당 부분이다. 다른 부분도 있어요. 격리 전략이다. 어떻게 하면 격리를 잘할까? 어떤 경우에 어떤 식으로 격리해야 좋지? 다 이거예요. 그럼 격리 전략의 기본은 뭘까요? 격리 전략의 기본은 바로 변화율에 따라서 작성을 한다. 변화율에 따라서 작성한다. 이거 방금 경험하셨죠? 어디였죠? 로드 함수 안에 테이블 그린 걸 제가 넣지 않고 언더 렌더 함수로 빼버렸죠. 왜 뺐을까요? 데이터를 소비해서 돔을 그려내는 부분의 변화율과 데이터를 로딩해서 데이터 처리하는 부분의 변화율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변화율이라는 건 뭐다? 수정 요청이 오는 빈도가 다르다는 거야. 데이터는 딱딱한 거고 잘 안 변하게 변하니까 데이터가 바뀌었어요 라는 요청은 많다 적다를 떠나서 표가 마음에 안 드는데요 라는 거랑 전혀 다른 비율로 일어난다는 거야. 그쵸? 이 표는 좀 더 예쁘게 해주세요. 여기다가 뭐 부트스트랩 적용해주세요. 이런 요구사항과 별도로 일어나요. 데이터의 키가 바뀌었다. 추가 정보가 들어왔다. 데이터가 너무 커져서 다른 방식으로 로딩해야 돼. 완전히 다른 분야에서 일어나죠. 예. 요구의 변화율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변화율이라는 건 빈도만 있는 게 아니라 분야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변화할 때의 요구사항과 변화와 그 다음에 이 보이는 테이블 태그를 만들어 부모에 넣는 이제 부모 셀렉터로 안 올 거예요. 부모한테 그렇게 넣으시면 안 돼요. 뭐 혹은 문자열로만 만들어 주세요. 이제부터는 표로 안 만들고 제가 콘솔에 뿌릴 건데요. 뭐 이런 이 동네하고는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데이터 변화하고. 그러니까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단지 제가 그거 나눈 것만으로 변화가 일어날 때 이쪽만 건드려도 되고 이쪽만 건드려도 되게 바뀌는 거죠. 예. 이게 바로 변화율 전략이에요. 변화율에 따라서 변화율이 다르게 느껴지면 무조건 나눈다. 나누지 않으면 후회하는 거죠. 이 뭉쳐져 있는 거를 어떻게 수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센스가 필요해요. 개발자한테는. 어떤 센스가 필요하냐면 이거는 내가 나중에 변화 요청을 받을 때 이 부분은 따로 변화 요청을 받을 것 같아. 그리고 이 부분은 되게 많이 바뀔 것 같으니까 좀 더 유연하게 짜야 되고 이 부분은 잘 안 바뀔 것 같으니까 지금은 좀 딱딱하게 짜놔도 돼. 그렇죠? 이런 센스가 필요합니다. 프로그램 짤 때부터. 따라서 여러분들이 야근하는 건 다 누구 책임이다? 여러분 책임이에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거대한 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아니야. 거대한 레거시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변화율에 따라서 예쁘게 쪼개놓으면 고객 수정사항이 요구사항이 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훌륭한 개발자는 그거 오늘 밤이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대답할 거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지 않은 개발자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어떻게 대답할까요? 잘 옆에서 보시면요. 그 대답이 이렇게 들려요. 고객님 그거는 말씀하시기엔 단순히 메뉴 하나 추가하신 것 같은데 개발적으로는 되게 레이어가 복잡해가지고요. 그 추가하시면 이 부분 레이어를 다 바꿔야 되고 이거 굉장히 여파가 큽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그게 바로 똥으로 만든 개발자가 하는 대답이에요. 진짜로.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격리 전략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건드리면 정말로 그게 다 묶였기 때문에 수정할 내용의 여파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본인이 그 정도 변화가 그런 방식으로 올지도 예상을 안 하고 프로그램을 그냥 딱딱하게 하나의 덩어리로 짰다는 얘기거든요. 본인이 경력이 많고 직업적인 개발자라면 처음부터 그런 변화가 올 부분들을 예상해서 이미 격리를 해놨을 거예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거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밤 안 새요. 예. 슬프죠. 예. 슬프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언제나 자기가 못난 게 현실이죠. 그래서 변화율이라는 건 시간적인 대칭성이다. 변화의 원인과 주기별로 정리를 하자. 방금 했던 얘기들. 예. 그래서 실전 수칙 몇 가지만 보면 이게 그 유명한 강한 응시성과 약한 의존성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우리 프로그래밍 업계의 바이블적인 용어. 요거 하나만 알면 된다라는 그 용어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죠? 어딘가에서. 그렇지 않아요? 이게 바로 그 실전, 요 말을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말을 바꾸면. 응집성이 강하다는 건 뭐냐면 아까 로드 할 때는 네트워크 처리 부분만 몰려있고 데이터 처리 부분만 몰려있죠. 그렇게 생각하면 걔는 응집성이 강한가요? 약한가요? 물론 렌더링을 하지 않는 거에 비하면 응집성이 강해요. 하지만 여전히 로더에는 뭐가 있다?
데이터를 네트워크에서 읽어오는 부분과 데이터 밸리데이션이 두 개가 들어있어요. 아직도 응집성이 강하다고 얘기할 수 없다. 두 개를 수행하니까. 여기서 렌더링은 뺐지만 아직도 로더는 두 개를 수행하고 있어. 응집성이 그렇게 강한 편이 아니에요. 그쵸? 의존성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의존성. 의존성은 로더는 순수하게 시스템에 있는 패치밖에 응용 안 하고 있죠. 언어 기본 스펙밖에. 다른 의존성이 없고 다른 객체를 알아야 될 필요도 없어요. 의존성 낮습니다. 또 렌더 함수 같은 경우에도 자기 본연의 정보만 가지고 다 만들어낼 수가 있죠. 누가 도와줘야 되거나 어떤 건 참조해야지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스스로 표를 완전히 만들 수 있고 유일한 참조 정보는 뭐죠? 내가 들어갈 부모. 그쵸? 내가 들어갈 부모를 몰라도 되나요? 걔는 꼭 알아야 될 것 같아. 이걸 왜 저희가 약한 의존성이라고 할까요? 의존성이 없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필수 불가결한 최소의 의존성을 갖게 하는 게 저의 목표인 거지, 방금 우리가 만든 렌더 함수도 부모 모르면 돌아가나요? 안 돌아가나요? 그 의존성 끊어버릴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쵸? 의존성은 생깁니다. 생기는데 최소 필수 불가결한 통제 가능한 의존성만 갖고 있느냐, 의존성이 덕지덕지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약한 의존성이 저의 목표고, 강한 응집성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감을 잡았죠. 어떤 거다? 걔가 한 가지 역할만 수행하고 있느냐.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역할만 수행할 수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불만이 많죠. 회사에서 나는 개발자인데 왜 이런 것도 시켜 저런 것도 시켜. 그리고 나는 자바스크립트 개발자인데 왜 서버도 하라고 그래. 뭐 불만이 많습니다. 그 정도 불만이 아니죠. 그렇게 따지면 나는 남자인데 직원이면서 왜 아빠면서 남편이어야 돼. 뭐 이렇게도 불만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우리 현실이 역할을 하나만 가져갈 수 없는 것처럼 프로그램의 세계에서도 단일 역할 모델은 이상적이지만 반드시 추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의 추구 방향은 강한 의존성, 되도록이면 한 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싶어 라는 이 희망들입니다. 그쵸? 여러분들 잘 안 되는. 예. 대부분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짜신 거 보시면 이거 정반대로 하죠. 약한 의존성, 약한 응집성과 강한 의존성을 보통 짜세요. 짜실 때 보면. 예. 이거를 바꿔가는 과정이 바로 프로 개발자가 돼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똑같이 돌아가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짜면 굉장히 난잡한 역할이 섞여져 있는 무슨 이런 거대한 집합체 같은 게 나오죠. 그 다음에 덕지덕지 이것도 알아야 돼, 저것도 알아야 돼, 전염병도 가져와야 되고 객체 한 20개 알아야지 돌아가는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수정이 안 되겠죠. 예.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 반대로 짜시면 수정이 잘 될 거예요. 이 반대로 짜는 법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기존에 이 만들어놨던 설계 모형들이 디자인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배울 거고요. 여기서부터는 수업이니까 5분 쉬고 할게요.